반복적인 거짓말로 세계를 속이는 트럼프와 전쟁 출구.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한 가지 무건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말을 그 자체로 믿지 말라. 그의 행동을 보라. 역사는 말을 통해 기록되지만 문명은 행동을 통해 평가됩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재집권하면서 세계는 단 한 사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주가를 흔들고 환율을 요동치게 하며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을 하루하루 다시 그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의 패턴은 예측 가능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트럼프를 단순히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값싼 작업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그의 거짓말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 거짓말이 어떻게 미국인과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정확히 읽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미국인에게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한국인에게는 한반도 안보와 경제의 생존 전략을, 일본인에게는 엔화와 지정학적 균형의 기술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거짓말쟁이 왕의 궁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 그 구조를 직접 해부할 것입니다. 제1장 개인적 붕괴. 가정 문제와 앱스타인 파일의 그림자. 트럼프 대통령의 가정은 항상 정치적 무대 장치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자신의 권력 정당성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방카 트럼프의 존재는 온건한 보수주의의 아이콘으로 기능했고, 멜라니아 트럼프는 세련된 외교적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이 정교하게 구성된 가족 서사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취임식 이후 공식 행사에서의 존재감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부인은 외교 만찬, 국제 정상회담 배우자 행사, 국내 자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멜라니아는 이러한 행사들에서 눈에 띄게 자주 결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인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정치적 불화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두고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방카와 제러드 쿠슈너 부부의 트럼프 정치 세계로부터의 명시적 이탈입니다. 트럼프의 일기 행정부에서 이방카는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서 경제정책,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동 평화 협상 등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2기 행정부에서 이방카는 플로리다에서의 사생활을 선택하며 아버지의 정치적 캠페인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아 이유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방카와 쿠슈너가 트럼프의 반복된 법적 분쟁과 자신들의 사업 및 사회적 평판이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쿠슈너의 투자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과의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키며 독자적인 재무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트럼프라는 정치 브랜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가족의 이탈은 정치적 신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배를 떠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몰하는 배를 감지한 자들의 본능적 반응입니다. 현재 세계 정치와 금융계를 둘러싼 가장 폭발적인 뇌관 중 하나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들입니다. 앱스타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2019년 체포되었으나 기소 후 불과 몇 주 만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자살이었으나 많은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앱스타인과 트럼프의 관계는 수십 년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뉴욕 사교계에서 함께 어울렸으며 다수의 사진과 목격자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본인도 과거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을 멋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후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이미 공개된 기록들은 지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앱스타인의 방문객 기록, 비행 기록, 그리고 그의 조력자였던 길레인 맥스웰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봉인된 법원 문서들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과정에서 정치계와 금융계의 거물들이 연루된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전면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파일들의 공개 속도와 범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법무부와 FBI의 인사를 충성파 인물들로 교체한 것이 단순한 행정적 이유인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의 차단과 연결된 것인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 공개는 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입니다. 그 수단이 봉인될 때 사회는 통제의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앱스타인 파일은 단순히 성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돈, 침묵의 공모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트럼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역사가 반드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정치적 자멸, 지지율 붕괴와 공화당 내부의 균열. 여론조사는 정치의 천계입니다. 지난해 초 트럼프의 재집권 직후 그의 지지율은 48%부터 52%까지 수준으로 유지되며 나름의 견고함을 보였습니다. 관세 강경책과 이민 단속, 그리고 에너지 규제 완화가 그의 핵심 지지층에게 강한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인 갤럽, 폴스터,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등이 공통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로 하락하는 추세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하락이 특정 사건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하락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인플레이션과 관세의 역설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여러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관세의 비용은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마트의 진열대에서, 자동차 딜러십에서, 건축 자재 가게에서 물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중서부의 농민들과 소도시 노동자 계층이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층에서의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도지, 정부 효율부의 혼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은 표면상
재정 건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핵심 공공 서비스의 기능 마비를 초래했습니다. 사회보장청, 교육부, 환경보호청 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 서비스에 의존하던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본래 트럼프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외교적 고립입니다. 트럼프는 나토를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한국,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냉각되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경제적 불만에 더하여 외교적 불안감까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완전한 정당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이후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었던 중도 공화당 의원들은 차례차례 숙청되거나 자진해서 물러났으며 트럼프에 대한 충성 서약은 공화당 경선의 사실상 첫 번째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의 특정 정책에 대해 공개적 또는 반공개적 이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불만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됩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균형 재정과 국가 부채 감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군비 증강,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 왜곡은 오히려 연방 적자를 확대시켰습니다.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이 모순을 더 이상 침묵으로 덮을 수 없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법치주의의 훼손에 대한 우려입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한 보복적 조사와 해임을 시도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법조인 출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태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둔 전략적 불안입니다. 트럼프의 각종 논란이 무당층과 온건 보수층을 민주당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트럼프와의 거리 조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반란이 아직은 조용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역사는 이러한 균열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작스럽고 폭발적으로 분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닉슨을 결국 사임으로 몰아간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제3장 사법적 포위망, 정부 기관과의 전쟁과 소송 지뢰밭.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연방 행정부 내에서의 기관 간 충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책 노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권력의 집중과 견제기관들의 저항 사이에서 벌어지는 헌법적 긴장입니다. FBI는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충성파를 FBI 국장에 임명하려 했지만 내부 고위 요원들의 저항과 의회의 견제로 인해 완전한 장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FBI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수사 지시에 항거하는 움직임이 보고되었으며 일부 요원들은 내부 고발 절차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CIA와 국가안보기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기밀 정보 취급 방식, 특히 말어라고 저택에서의 기밀 문서 보관이 국가 안보의 실질적 위험을 초래했다는 우려는 정보기관 내부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맹국 정보기관들이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의 갈등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현대 경제 시스템의 근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는 트럼프의 임기를 훨씬 넘어서 지속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재임 중 가장 많은 법적 분쟁에 얽힌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 임기 이후에도 다수의 형사 기소가 진행되었으며 재집권 이후에는 대통령의 형사 면책 특권을 둘러싼 전례 없는 법적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판결은 광범위한 행정적 행위에 대한 면책을 인정했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 연방선거 방해 사건 등의 법적 절차는 재임 중 일시 중단될 수 있으나 퇴임 이후에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한 과도한 권력 행사에 반발한 여러 주 정부들과 시민단체들도 연방법원에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정책, 환경규제, 철폐, 연방지출의 일방적 삭감 등에 대한 소송들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행정명령, 집행 정지 결정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포위된 법적 상황은 행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을 심각하게 제약합니다. 정책이 발표되어도 법원에 의해 멈추고 다시 진행되다가 또 멈추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미국 정부의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제적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4장 자본시장의 공포, 거짓말이 만드는 파장. 지난 2018년 이후 트럼프는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트럼프발 변동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리스크가 아닙니다. 당시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물 하나, 기자회견에서의 돌발 발언 하나가 주가와 환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리스크입니다. 이 현상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트럼프가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관세 위협, 제재 또는 거래 차단을 언급하면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이 해당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자동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실행합니다. 그 결과 몇 분 안에 수백 포인트의 주가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 후 트럼프가 이를 번복하거나 협상 중이라고 부연 설명하면 시장은 다시 반등합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집단은 이것은 또 하나의 연극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집단은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 집단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보유하고 국제무역의 결제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미국은 과도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반복된 관세 전쟁과 동맹국 압박, 그리고 연준 독립성 위협은 달러 패권의 신뢰 기반을 조금씩 침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이 석유 거래의 일부를 비달러화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 확대를 가속화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공동 결제 통화 창설 논의가 이전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달러 패권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달러 시스템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글로벌 인프라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단일 통화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제적 움직임은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될수록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이 현실화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유가는 배럴당 150에서 200달러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유로화의 급락을 야기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리스크 회피 심리가 극대화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대규모로 일어나며 엔화가 폭등합니다. 유로 약세와 엔화 강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시나리오는 유로 대비 엔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또 한 번 데드라인을 연기하고 위대한 협상, 애쇼를 연출할 경우 공포 포지션을 잡았던 숏 세력들의 대규모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유로 대비엔은 오히려 185엔 이상으로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시장의 양방향 폭발성을 동시에 내재시킵니다.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트럼프의 말을 분석하되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패턴을 읽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S&P 500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견조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도 장기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시장의 변화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재정 적자의 확대는 국채 발행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높아진 국채 금리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가계의 모기지 부담을 키우며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압박합니다. 이 복합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할 때 시장은 구조적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금은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전통적인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202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달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장의 신호입니다. 제5장 선동과 측근 정치.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의 핵심은 적을 만드는 기술에 있습니다. 그는 매우 탁월하게 우리 대 그들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분노와 공포를 조작하여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거짓말 이상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거짓말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선동의 첫 번째 원리는 반복입니다. 선거 도둑질, 딥스테이트, 페이크 뉴스. 같은 표현들은 처음에는 음모론처럼 들렸지만 수백 번 반복되면서 그의 지지층에게는 기정사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선전 기술의 고전적 원리입니다. 나치 선전 부장 요제프 괴벨스가 활용했던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감정의 증폭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미국이 약탈당하고 있다. 당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자 내러티브를 활용합니다. 이 감정적 자극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사람들이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찰 때 그들은 팩트체크를 멈추고 감정적 반응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복잡성의 단순화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이민 문제, 경제, 불평등 같은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은 중국 때문이다. 불법 이민자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다. 와 같은 단순한 악당 서사로 치환됩니다. 이 단순화는 지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강렬하게 어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꼼꼼히 추적하면 공익이 아닌 소수의 측근들을 위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공개된 데이터와 정책 결과들이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의 수혜자를 분석해보면 혜택의 압도적인 부분이 최상위 소득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돌아간 감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한시적이었습니다. 반면 법인세 인하와 자본이득세 감면은 항구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규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규제 철폐의 수혜자는 화석연료 산업입니다. 금융 규제 완화의 수혜자는 대형 은행과 헤지펀드입니다. 의약품 가격 통제 완화의 수혜자는 제약 대기업입니다. 이 모든 산업들이 트럼프 캠페인의 주요 기부자들이며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을 가진 재계 인사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이 구조의 가장 선명한 예시입니다.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 연방정부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회사들인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과 지원을 받는 동시에 경쟁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미국인을 위한 위대함이 아니라 이미 부유하고 권력 있는 소수를 위한 위대함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의 첫 걸음입니다. 제6장 한국인에게 한반도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법. 한국은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외교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안보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한국 안보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동맹을 비즈니스 관계로 규정하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반복해서 요구해왔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의 북한 정책입니다. 그는 김정은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극적인 핵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의 이해를 희생하더라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단계적 동결 거래를 북한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공급망 재편 요구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한국인에게 필요한 실질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외교적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전략적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미 노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국가 전략입니다. 둘째,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100%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취약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첨단 정찰 자산, 사이버 안보 역량의 강화에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이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원화의 과도한 달러 연동을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다양화하며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계 차원에서도 달러와 유로 예금, 금 ETF, 그리고 물가 연동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지나친 집중 투자는 줄이고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 리터러시를 높여야 합니다. 트럼프 관련 가짜 뉴스와 선동적 콘텐츠는 한국의 소셜미디어에서도 빠르게 확산됩니다. 한국 국민 각자가 미국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외국 정치의 국내 정치 도구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군사기지, 지역 안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 가치를 협상에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전략적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미국에게 끌려다니는 외교는 결코 존중받지 못합니다. 제7장 일본인에게 엔화 방어와 지정학적 균형의 기술. 일본은 현재 매우 복잡한 지정학적, 경제적 방정식 앞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핵심으로 삼는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방위비 분담 압박은 일본에게도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엔화 문제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직결됩니다. 일본은행은 오랜 기간의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속도와 타이밍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엔화의 과도한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나치게 약할 경우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일반 가계가 고통받고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타격을 입습니다. 미-이란 갈등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는 일본에게 이중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일본은 에너지 공급 위기에 직면합니다. 동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 엔화가 급등하여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즉, 전쟁이 나도 문제이고 전쟁이 안 나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일본은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이번엔 일본인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은행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신호는 엔화 강세 압력을 만들며 이것은 수입 소비자의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출 의존 기업의 주식과 수익성에는 부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은행 정책회의 결과와 구로다에서 우에다 시대 이후의 정책 기조 변화를 주의 깊게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엔화 약세 해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엔화 자산에만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취약합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ETF, 금 현물 또는 금 관련 투자 상품에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지나친 외화자산 집중도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설계가 중요합니다. 셋째, 일본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 대만 해협 분쟁,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은 일본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무장 논의와 방위비 증강은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지만 자주 국방 역량 강화는 장기적으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능합니다. 넷째, 트럼프 시대에 대한 올바른 정보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본 국내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트럼프 관련 정보 중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미국 주요 언론과 국제기관의 분석을 함께 참고하며 특정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외교적 자율성 확대를 지지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적 규모와 기술력에 걸맞은 독자적 외교를 강화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아세안, 유럽, 인도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 국가 이익에 부합합니다. 트럼프는 존경받지 못하는 동맹국을 착취하지만 가치 있는 독립적 파트너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제8장 미국인에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시민의 길. 미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독립적 사법부의 위협, 연방 관료제의 정치화, 자유 언론에 대한 체계적 공격, 그리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조장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서서히 침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민주주의가 외부의 적에 의해 붕괴되기보다 선출된 지도자가 내부에서 제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독재로 전환되는 사례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터키의 에르도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모두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후 점진적으로 제도를 장악하고 언론을 억압했습니다. 이 패턴과 현재 미국에서 목격되는 것들 사이에 유사성은 우려스럽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무감각입니다. 트럼프의 규범 파괴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피로감이 집단적 저항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이 무감각이 바로 권위주의가 가장 선호하는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투표하십시오. 이것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의 무기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의회의 구성이 바뀌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이 회복됩니다. 투표율 1%의 차이가 역사를 바꿉니다. 모든 선거에 참여하십시오. 연방선거뿐만 아니라 주의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꼭대기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정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십시오. 트럼프 지지 미디어와 반트럼프 미디어 모두 선택적 사실 제시와 감정적 자극에 의존합니다. 복수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원천을 확인하고 1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팩트체킹 기관들인 폴리티팩트, 팩트체크.org, 스노우피스 등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셋째, 시민사회와 독립기관을 지지하십시오. 자유언론, 독립적 사법부, 학술기관,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독, 기부,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지역 신문이 살아야 지역 민주주의가 삽니다. 넷째, 여야를 떠나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대화를 하십시오. 정치적 분극화는 트럼프 정치가 가장 선호하는 환경입니다. 반대편 유권자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당신에게도 해롭습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날카롭게, 그러나 시민들 사이의 대화는 인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토양을 만듭니다. 다섯째, 경제적 자기 보호를 준비하십시오. 트럼프의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개인 재정의 분산화와 비상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달러 자산 외에 실물 자산과
글로벌 자산을 포함한 균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개인의 재정적 회복력이 정치적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제9장 전쟁의 출구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미-이란 갈등을 비롯한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들에서 진정한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군사적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이어졌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개입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군사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진정한 전쟁 출구는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모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교적 차원입니다. 다자 외교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핵 비확산 체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란의 안보 우려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안전 보장과 핵 활동의 단계적 제한 사이에 균형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란의 현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주의적 외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차원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다양화가 핵심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수록 중동 지정학의 인질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 안정과 기후 목표는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차원입니다. 국제기구의 권위 회복이 필요합니다. 유엔은 현재 기능 부전 상태에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협력기구 자체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다시 국제다자기구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맡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지할 때 세계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거짓말쟁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구조는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됩니다. 트럼프의 거짓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위대한 딜을 해낼 것이라는 약속은 반복된 데드라인 연기와 함께 빛을 잃었습니다.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인플레이션과 무역 보복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는 수십 건의 소송과 사법기관과의 충돌 속에서 아이러니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결국 자기 교정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현실을 반영합니다. 유권자들은 결국 현실을 체험합니다. 동맹국들은 결국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거짓말의 수명은 진실의 수명보다 짧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교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계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가는 흔들리고 환율은 요동치며 안보 불안은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권력자들은 대부분 자신들만의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오북이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가 올바른 정보로 무장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시민적 책임을 다할 때 그 집합적 힘이 결국 역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에필로그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지난 1945년 독일이 항복했을 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역사가들이 내린 결론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의심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다. 의심은 냉소가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질문은 반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민주주의의 면역 체계입니다. 그 면역 체계가 약해질 때 정치적 바이러스가 번성합니다.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우리가 공유하는 기본 가치는 같습니다. 자유, 진실, 정의, 평화. 이 가치들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어떤 거짓말쟁이도 어떤 선동가도 결국은 그 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트럼프와 전쟁의 출구는 결국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잘 알고, 더 똑똑하게 행동하고, 더 넓게 연대하는 것. 그것이 이 혼란한 시대를 통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부디 진실의 편에 서십시오. 감사합니다.